2023년 이후에는 바이오가 주도하는 시장이 올 것이다. 채널에서 기업 분석에 대한 얘기는 자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사실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투자하시는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이상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적절한 종목 수가 있다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에 한정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 기업의 이제 한 개 기업의 플랫폼 기술이 약으로 만들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아무리 좋은 업체의 바이오텍이죠. 약을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신약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나가더라도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10%, 아무리 많이 봐줘도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20%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 개 내지는 두 개 종목으로 승부를 본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4-5개 정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한 4-5개 정도 되면은 위험 분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한두 개 종목에 이제 몰빵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전체 이제 섹터 안에서 바이오를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어떤 비중으로 투자해야 될지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내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섹터가 있을 건데 그 안에 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어떤 점을 오해를 하고 있냐면 바이오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텍만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텍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주식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주식, 헬스케어라고 그쪽에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헬스케어 주식이 바이오텍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은 거죠. 더 많은 부분을 빅파마라든가 아니면은 라지캡, 즉 글로벌 파마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거의 몇백 조에서 몇십조 원 되는 대단히 큰 회사들인 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이는 게 뭐냐? 임상 데이터하고 두 번째는 수익률과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데이터 중에 1986년도부터 38년 동안 최근까지도 이 장기간 거의 40년 동안 성장성을 분석한 결과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냐? 그 다음이 IT입니다. 테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헬스케어 분야다 그러면은 굉장히 변동성 높고 그냥 뭐 아니면 도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성장성, 글쎄 성장성이 장기적으로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장성은 가장 높으면서 안정성은 가장 높은 분야로 취급받고 있는 게 미국의 헬스케어 분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가장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이 바이오 끼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바이오 아닐까?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거의 이제 90% 이상이 문과가 아니라 이과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문과는 없습니다. 이과로 보내야 되고 그 중에 한 40%는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학생들도 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시킬 요량이면은 부모님들도 앞으로 바이오 주식 몇 개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바이오 분야가 과거에는 몰랐지만 과거에는 바이오가 그렇게 성장하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성장하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에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23년 이후에는 바이오가 주도하는 시장이 올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이제 함의들, 그 다음에 동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성이 가장 높았고 앞으로도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 것이고요. 헬스케어 분야에는 반드시 30% 정도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고 따라서 공부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3대 성장 산업을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랑 전기차랑 또 바이오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다른 두 섹터보다 바이오에 대한 좀 편견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는 바이오가 성장성이 이제 높다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로 증명된 분야고 몰빵 투자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계속 팔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바이오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고 또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바이오 주식들을 보면은 진짜 바이오 주식의 그 제약과 바이오의 모습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왜곡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이 제약 바이오가 좀 아쉬운 점 한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성장성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정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 빅파마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 투자자들이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그 랭킹 50위 안에 바이오 관련한 주식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빅파마가 한 개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일부의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중견 업체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같은 그런 몇 개 업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CDMO 관련한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회사들 이 외에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바이오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파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라는 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들. 예를 들어서 메신저 RNA를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메신저 RNA에 대해서 그런 모달리티를 투자하고 싶다 그래도 그런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향후에 유망한 그런 모달리티에 대한 투자의 선택지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미국의 그런 바이오가 이런 모습들을 전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또 유망한 바이오텍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우리나라 유망 바이오텍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제약 업체들의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인지할 때 그러면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최근 1년간 한국인 순매수한 네. 해외 미국 주식 리스트를 봤었는데 이제 그거를 시가총액 미국 또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은 되게 크지만 한국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존슨앤존슨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거대 빅파마고 네. 안정적인데 한국 분들이 좀 아직은 잘 투자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사실 저희가 뭐 뉴스라든지 회사가 올리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기에는 국내 기업이 가장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을 투자를 하되 또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이게 네. 좋아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포트폴리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체 바이오 투자에서 빅파마와 바이오텍 비율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또 성장성 때문일 텐데 이 비율을 혹시 어떻게 정해야 될지 다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라면 끓여 먹는 거하고 똑같아서요.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답이 있을 수는 없고요. 답이 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공통점이 또 발견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도 아주 주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다르고 각자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빅파마하고 바이오텍을 나누기 전에 빅파마와 바이오텍에 대한 그 차이점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파마는 굉장히 안정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이 200조 원, 300조 원 되는 대단히 큰 회사고 매출액도 뭐 100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가 일 뿐더러 영업이익률도 30% 이상 넘어가고 그 현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시장이 거꾸러지는 그리고 시장의 이제 전환기, 침체기 이렇게 들어서면서는 이 빅파마의 그런 강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체기에 아주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 빅파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바이오텍은 그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신약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회사의 그 비중을 고를 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인가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자인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의 그럼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점이고 그리고 금리의 방향성과 이 경기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인가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인가에 따라서 이 빅파마와 글로벌 파마, 라지캡 이거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빅파마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취급을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바이오텍의 비중, 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바이오텍에 대한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 되고 특히나 경기 침체가 아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경기가 앞으로 계속 침체가 되고 앞으로 시장이 망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빅파마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아웃퍼폼 할 것이고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여실히 빅파마가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경기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국면에서는 전적으로 바이오텍이 아웃퍼폼을 해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과 그리고 경기 동향, 금리 성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장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불확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큰 포트폴리오도 많이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뭐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현금 비중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야는 지금 바이오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이제 자산을 투자할 때 그 비중을 말씀드린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10%에서 한 20%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현금을 10%에서 20% 가져가는 거는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 100%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할 때를 대비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그래서 거꾸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굉장히 급격하게 늘려놓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되게 간략하게 한번 짜본다고 하면은 엑셀비 같은 미국의 대형 헬스케어 ETF를 네. 3을 사고 네. 아크지나 지놈 같은 네. 바이오텍을 네. 3을 또 사고 네. 나머지 이제 4가 남으니까 네. 그거를 국내 바이오에 111에서 10%씩 투자하는 요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아마 30%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30%를 이제 안정형인 빅파마한테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바이오텍에 투자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7대 3 정도. 7대 3으로 지금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형태라고 보신 거냐면 바이오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바이오텍에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엑셀V는 아마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예요. 작년에 2022년도에 워낙 다른 산업 대비해서 높게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슬로우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월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밑으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제 이제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엑셀V가 좋지만 어느 정도 제 성향에 따르면은 이 비중은 그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괜찮은 그 바이오텍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게 금리하고 이런 쪽에서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포트폴리오는 향후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경기는 급격히 떨어지지 않겠지만 조금씩 침체되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확 나빠지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의 약간 부족한 골디락스 정도의 영역 그 골디락스 영역이 1부터 3이라 그러면은 1쪽에서 밑에 부분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상당히 주가에는 바이오 주식에는 나쁘지 않은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래서 바이오텍에 상당히 괜찮은 이런 구간으로 들어온다를 제대로 좀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제가 엑셀비랑 또 아크지를 얘기했던 게 해외 주식은 또 괜찮아 보여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걸 지속적으로 이 네. 기업을 팔로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정보를 그렇죠. 보기가 쉬운 네. 국내 바이오텍은 이제 개별 주식으로 네. 고르고 이제 나머지 미국 쪽은 ETF로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빅파마 바이오텍 비중을 보면은 3대 7인데 네, 3대 7. 그렇죠. 국가 비중으로 보면은 미국과 한국이 6대 4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예. 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빅파마는 큰 흐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치료제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블록버스터죠. 블록버스터들이 향후에 잘 갈 수 있냐를 관찰을 하면은 빅파마들은 어느 정도 이제 향후의 주가 모습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이오텍보다는 훨씬 더 예측하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셀비로 하든 빅파마는 직접 주식을 사든 크게 이제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초반에 이제 바이오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엑셀V 같은 주식은 S&P 500보다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에 상당히 괜찮은 미국 쪽의 대안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 포지션을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아마 향후에는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증권사나 운용사를 통해서 이 시장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초기에 좀 장기 투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장기 성장성이 대단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젊은 투자분들, 나이가 이제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장기 투자 개념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분야다. 이 XLV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면서도 배당률이 1.5%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배당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달러 베이스로 또 투자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해외 주식에 좀 부담이 없으면서도 성장률과 그다음 배당률을 꾸준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